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트랜스포머 서베이 스터디의 여섯 번째 파트인 아키텍처 레벨 베리언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과 DSBA 연구실의 김명섭입니다. 네, 이번 발표는 전반적으로 아키텍처 레벨 베리언트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레벨 베리언트는 앞에 이제 모듈 레벨의 변환을 넘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나 디코더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주는 이제 개선들이 이루어지고요. 앞에 보셨던 포지셔널 인코딩, 어텐션 이런 구조를 넘어서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변화하는 것들이 전부 아키텍처 레벨 트랜스포머 베리언트에 속하게 됩니다. 이 아키텍처 레벨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Adapting Transformer to be Lightweight입니다. 트랜스포머를 모듈 단위 이상의 수정을 통해서 경량화를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세팅 등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라이트웨이트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가 Strengthening Cross-Block Connectivity입니다. 이것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와 디코더 간의 정보 전달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듈 단위를 넘어서 베리언트, 아키텍처 레벨 베리언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Adaptive Computational Time입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인풋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산을 개선을 해서 인풋에 따라서 가변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Adaptive Computational Time, 줄여서 ACT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Divide and Conquer Strategy입니다. 분할을 통해서 롱 레인지 컨텍스트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인풋 시퀀스를 분해를 해서 처리하는 게 요 단계 디바이드 앤 컨커 스트래티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기타 이제 아키텍처 레벨 베리언트들도 존재를 하는데 그것은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 논문에 있는 이 각각의 구분에 따른 논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됐는지, 몇 년도에 발표가 됐는지, 사이테이션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저자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전체가 24개가 됩니다. 얼터너티브 아키텍처를 제외하고 24개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한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6가지 논문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논문의 경우에는 앞에서 다른 이제 연구원들이 진행했던 스터디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는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요. 가능하면은 각 목적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논문은 포함이 되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리커런트를 제가 포함하지 않은 것은 트랜스포머 엑셀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 이제 저희 연구실의 이유경 연구원이 또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라이트웨이트에서 한 편, 그 다음에 크로스블록 커넥티비티에서 한 편, 그 다음에 ACT에서 조금 많이 했습니다. 3편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라키컬에서 한 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Adapting Transformer to be Lightweight라는 주제로는 Light Transformer라는 논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CLR 2019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현재 기준 사이테이션은 51회입니다. 라이트 트랜스포머는 하드웨어의 리소스랑 배터리의 제약이 존재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트랜스포머를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이트 트랜스포머의 메인 아이디어는 Long-Short Range Attention, 줄여서 LSRA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라이트 트랜스포머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고요. 요약을 하면은 일부의 헤드를 이용해서는 컨볼루전 연산을 수행을 해서 로컬 컨텍스트를 모델링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일부의 헤드를 이용해서 업텐션을 수행을 해서 롱 디스턴스 릴레이션십을 모델링을 합니다.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는 헤드의 수가 감소하는 만큼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셀프 어텐션은 n제곱 d만큼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갖습니다. 굉장히 큰 연산이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와이즈드 피드 포워드의 경우에는 어떠한 컨텍스트 모델링도 수행하지 않음에도 매우 많은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요구를 합니다. 토탈 8ND 제곱만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래티닝을 이용을 해서 포지션 와이즈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컴플렉시티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저자들이 ICLR에서 발표했던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좀 재구성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블록은 일반적으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포지션 와이즈드 피드 포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하나의 블록에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업텐션을 수행을 먼저 하고요. 그 결과를 다시 피드 포워드에 넣어서 이제 처리를 해준 다음에 다음번 블록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머 블록은 그러면은 아래와 같이 나눠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트랜스포머 블록을 보게 되면요. 업텐션을 받아서 피드포워드는 보통 4D 차원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다시 D 차원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 중간을 잘라서 4D 차원을 인풋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다시 D 차원을 4D 차원으로 확장하는 요 하나를 블록으로 보게 되면은 각각이 다음과 같은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블록이 여기다 붙으면은 원본 트랜스포머로 똑같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본 트랜스포머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경우에는 4ND 제곱 플러스 2N 제곱 D만큼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갖고요. 포지션 와이즈드 피드 포워드의 경우에는 8ND 제곱만큼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갖습니다. 혹시나 이 표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신다면은 제가 촬영한 어디셔널 세션 영상인 컴플렉시티와 파라메터 그리고 스케일링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n이 시퀀스 랭스이고 d가 인풋 디멘전입니다. 그 트랜스포머에서는 둘 다 512를 썼고요.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 연산의 비율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포지션 와이즈드 피드 포워드가 56%를 연산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업텐션이 44%의 연산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지션 와이즈드 피드 포워드의 경우에는 컨텍스트 모델링을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똑같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한 번씩 수행이 되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모델링하는 과정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이나 많은 컴퓨테이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 와이즈드 피드 포워드를 4D 차원으로 확장했다가 원본 D 차원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라 플래튼을 이용해서 많은 양의 연산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25%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어텐션의 연산이 왜 증가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자들의 이제 표현에 따르면은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프로포션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에 존재하는 어텐션 웨이트를 시각화를 해보면 가운데와 같습니다. 기존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경우에는 이 주대각선이 로컬 컨텍스트입니다. 옆에 있는 거리가 가까운 토큰들과의 어텐션이기 때문에 로컬한 정보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주대각선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컨텍스트를 함께 모델링을 하는데 이 글로벌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스파스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의 헤드 수를 감소시키고 로컬 컨텍스트를 반영하는 컨버루전을 추가해서 연산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라이트 트랜스포머의 메인 아이디어 중 하나인 롱숏 레인지 어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컨버루전 연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임베딩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크기를 갖는 연산을 이렇게 반복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로컬한 정보를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텐션의 헤드 숫자를 감소시키고 컨버루전을 주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시각화를 해보면은 주대각선 상에 있는 어텐션 웨이트들이 많이 낮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컨버루전이 조금 분할을 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플래튼된 트랜스포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액티베이션, GLU라는 액티베이션을 거쳐서 컨버루전을 하고 풀리 커넥티드를 해서 다시 한번 포지션 와이즈드 피드 포워드에 주게 되면은 업텐션이 받는 주대각선의 정보를 조금 분할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롱숏 레인지 업텐션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본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라이트 트랜스포머 블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지션 와이즈드 피드 포워드를 받아서 임베딩을 하는데 일부는
업텐션을 줘서 글로벌 익스트랙팅을 하고 일부는 액티베이션을 한 다음에 컨브를 거쳐서 플립 커넥티드를 해서 다시 임베딩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적용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파라메터의 수가 이 색깔을 갖는 게 어텐션이고 여기가 피드포워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플랫만 하게 됐을 때는 피드포워드는 감소를 하고 어텐션은 좀 더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라이트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새로 추가된 부분이 컨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량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요. 아래의 성능 이제 숫자가 BLU 스코어인데 어떤 데이터에 대한 BLU 스코어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트랜스포머는 이제 다음과 같은 데이터 셋에서 모바일 세팅과 비슷한 컴플렉시티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뛰어난 성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데이터 다 제가 알기로는 번역 데스크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파라미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버트 베이스가 110밀리언입니다. 가장 가볍다는 버트 베이스도 트랜스포머는 이것보다 좀 더 작지만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비슷하게 놨을 때 기본 트랜스포머랑 라이트 트랜스포머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트랜스포머는 경량화에 이용될 수 있는 아키텍처 레벨 베리언트였습니다. 그다음에 아키텍처 레벨 베리언트의 두 번째 목적은 크로스 블록 커넥티비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트랜스페어런트 어텐션이라는 모델을 제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논문은 EMNLP 2018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현재 기준 사이테이션이 55회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식2식과 트랜스포머 등의 모델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는. 이들 모델은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비전 도메인의 모델보다는 굉장히 쉘로우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이 딥한 구조를 갖기 힘든 이유는 아래와 같다라고 저자들이 언급을 합니다. 디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인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까지 그레디언트를 전파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스텝과 파라미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소실될 수 있고, 두 번째,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하는 부분에 바틀렉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인코더의 각 레이어와 디코더의 각 레이어를 연결할 수 있는 업텐션을 연결할 수 있는 트랜스페어런트 업텐션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닐라 트랜스포머 대비 2배에서 3배 깊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구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인코더와 디코더 간의 이 그림과 같은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베딩이 들어와서 인코더를 거쳐서 N개의 인코더를 거칩니다. 그 다음 나온 마지막 아웃풋을 디코더의 각 인풋으로, 각 디코더 블록의 인풋으로 줘서 인코더, 디코더, 업텐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T가 타임 스텝, 시퀀스 투 시퀀스에선 타임 스텝, 트랜스포머에서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N이 인코더 레이어를 의미하고요. M이 디코더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HTI를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인데 I번째 인코더의 T번째 토큰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인코더랑 디코더 간의 업텐션은 각 디코더 블록에 전해지는 인코더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다음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HT는 각 토큰에 대해서 마지막 n번째를 나온 인코더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디코더에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구조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정리장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각 디코더에서 나오는 그레디언트가 인코더 전체 블록을 거칠 때까지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 어텐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결 구조를 도입합니다. 임베딩과 인코더 전체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져온 다음에 웨이티드 컨비네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 그 결과를 디코더 각 블록에 전달을 하는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이때 웨이티드 컨비네이션의 가중치가 디코더 블록마다 다르고 인코더 블록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weighted combination of encoder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지금 SIJ가 스코어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웨이트를 줄지에 대한 스코어. 그 스코어는 특정한 웨이트를 소프트맥스를 취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베딩까지 포함하니까 0부터 n번째까지 인코더 블록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위쪽을 디코더 블록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1번부터 n번까지 디코더 블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웨이트가 1번 디코더에 오기 위해서 각 인코더의 정보를 얼마나 반영을 할지를 여기에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1번 디코더에는 0번째 인베딩은 1만큼 주고 1번 인코더의 정보는 3만큼 주고 이런 학습 가능한 웨이트를 각 칼럼에 표기를 합니다. 각 디코더가 받아올 인코더 레프레젠테이션의 가중치를 학습을 하고 이것을 소프트맥스를 칼럼 와이즈로 취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합이 1이 될 것입니다. 각 칼럼의 합이. 그렇게 해서 확률 값으로 변환을 해준 뒤에 각 인코더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어떤 디코더에 얼마나 가중치를 줄지를 확률 값으로 변환을 한 것을 모두 합해서 여기입니다. 모두 합해서 전달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형성하겠다라는 것이 트랜스페어런트 업텐션입니다. 그래서 W가 n 플러스 1 바이 m 크기를 갖는 웨이트 매트릭스고 이것은 학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t가 아까 타임스텝 또는 토큰이라고 말씀드렸고 n은 인코더의 레이어 개수, m은 디코더의 레이어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j 번째가 2가 되면은 두 번째 디코더에 전달되는 가중치가 각 인코더별로 i의 기록이 되겠죠. 그 i에 기록된 게 이 레프레젠테이션에 곱해지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s는 스칼라입니다. h는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1, 2, 3이라는 h 벡터가 있다고 할 때 스칼라 값인 스코어 웨이트가 0.3이라고 하면은 곱해진 z는 0.3과 0.6과 0.9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하나하나 엘러먼트마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S는 어디서 왔느냐? W의 각 엘러먼트의 칼럼 와이즈로 소프트맥스를 걸어준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그림을 그려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웨이트 매트릭스는 n 플러스 1 바이 m 크기의 행렬입니다. 그 다음에 칼럼 와이즈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합니다. 여기가 인코더입니다. 여기가 디코더이고요. 첫 번째 디코더, 두 번째 디코더, 세 번째 디코더, 그 다음에 n번째 디코더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각각의 이 웨이트 매트릭스, 죄송합니다. 웨이트가 이쪽이네요. 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인코더고 여기가 디코더입니다. 0번째가 인베딩 레이어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n번째 레이어까지 갈 겁니다. 디코더는 인베딩 레이어는 쓰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가서 n번째까지 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 엘러먼트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디코더의 인코더의 0번째인 인베딩 값을 얼마나 반영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한 이 정도 반영해 준다고 할게요, 예시로. 그 다음에 1번째 레이어의 인코더 리프레젠테이션은 3 정도 반영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5, 1, 뭐 쭉 가서 뭐 3까지 반영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디코더에 보내기 위해서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입니다. 곱해지는 값은. 그래서 엘러먼트별로 이 값을 캐스케이딩을 해서 이제 같이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되는데 이대로 넘기게 되면 합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요거를 칼럼 와이즈로 소프트맥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합이 1이 되도록
그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합을 제가 뭐 임의로 10이라고 하면은 10보다는 훨씬 크겠지만 10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0.2, 0.3, 0.5 이런 식으로 더했을 때 1값이 나오도록 소프트맥스를 취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각 인코더의 레프레젠테이션에 곱해서 다 더하는 게 사실 요게 가중합의 연산과 동일하죠. 그래서 Z, 제2번째 디코더에 전달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매트릭스는 러너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가장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기에 가중치가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를 모델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입니다. WMT 14년도, 15년도에 대해서 보다 깊은 트랜스포머를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 원본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레이어가 6이었고요. 이거 이상으로 그냥 트랜스포머의 레이어만 늘리게 되면은 이 표시가 학습이 되지 않는다, 수렴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그냥 인코더 블록만 늘리게 되면 학습이 아예 안 되는데 트랜스페어런트 어텐션을 했더니 학습이 잘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죠. 16가지 레이어를 확장했더니 마찬가지로 이제 BLU 스코어 데이터셋이 좀 바뀐 겁니다.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트랜스포머의 기본 구조랑 레지듀얼 커넥션 정도로 정보를 전달하기로 한 거는 레이어가 깊어지면 학습이 아예 되지 않는데 트랜스페어런트 어텐션을 했더니 학습이 안정적으로 잘 되면서 성능도 잘 나오고 있다 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아키텍처 레벨 베리언트의 목적은 어댑티브 컴퓨테이셔널 타임입니다. 줄여서 ACT라고도 부르고요. 이 ACT의 목적은 이제 고정 시간이 걸렸던 인풋을 처리하는데 조금 연산을 개선을 해서 가변 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컴퓨테이션 타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다이나믹 홀팅이고요. 이것은 조건에 따라서 이제 중지를 할지, 그 다음에 재학습을 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컨디셔널 스키핑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현재의 모듈을 스킵을 하고 다음 모듈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이제 현재 모듈로 학습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얼리 엑시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이제 충족이 뭐 조건에 따라서 이제 종료 후에 프레딕션을 수행을 할지 아니면 그 다음 모듈로 진행을 할지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ACT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유니버설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입니다. ICLR 2019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사이테이션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연도를 감안했을 때는 331회 현재 사이트가 되어 있고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트랜스포머는 컨텍스추얼라이즈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전적으로 셀프 어텐션에 의존합니다.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지션 와이즈드 피드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모델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의 경우에는 병렬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글로벌한 리셉티브 필드를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센텐스에 포함된 토큰 정보를 항상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른쪽에 논문 한 편과 제가 일전에 이제 진행했던 세미나 영상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퀀스에 포함된 모든 토큰의 정보를 항상 반영한다. 셀프 어텐션은 이제 어떠한 가중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적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모든 토큰의 정보를 항상 반영한다는 이제 장점이자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시멘틱 바운더리를 무시하고 센텐스에 포함된 모든 토큰의 정보를 반영한다는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번 문장이 있고 2번 문장인데 토큰 A가 두 번 등장을 했는데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의미의 토큰 정보까지 받아들인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연결이 돼 있다면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도 존재를 하고 요 밑줄 그어진 거는 논문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거를 기반으로 적은 글이고요. 그 다음에 리커런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 CNN 또는 RNN이 쉽게 풀 수 있었던 일부 태스크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언급을 합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태스크로 카핑 스트링이나 로지컬 인퍼런스 같은 태스크를 트랜스포머가 이제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Parallel in Time Recurrent Self-Attentive Sequential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동시에 병렬 처리가 가능하면서 리커런트한 셀프 어텐션 이제 시퀀스 모델인 유니버설 트랜스포머를 제안합니다. 두 가지 아이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커런트 스텝, 인코더 디코더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컬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아이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리커런트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이제 글로벌한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 게 아니라 전에 있던 정보를 업데이트함에 따라서 이전에 있던 정보를 반영을 하고 이전에 있던 정보를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리커런트한 구조를 갖는 게 리커런트 인덕티브 바이어스인데 트랜스포머는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뒤에서 보시면은 왼쪽 그림과 같기 때문에 리커런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불가능했는데 이제 요거를 개선을 해서 원래는 이 정보를 받아서 계속해서 넘기는 것만 할 수 있었는데 그 정보를 다시 한번 인풋에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리커런트 스텝의 아이디어고요. 다이나믹 헐팅의 경우에는 지금 각 포지션에 존재하는 토큰마다 학습을 언제 중지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토큰이 이제 학습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주변 토큰의 정보를 더 이상 받아오지 않고 여기서 중지를 하되 이 정보는 다른 토큰에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이나믹 헐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트랜스포머의 키 아이디어는 리커런트 스텝과 다이나믹 헐팅인데 리커런트 스텝에서는 재기적으로 인코더 디코더를 학습해서 리커런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이나믹 헐팅에서는 가변적으로 특정 토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의 학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의 주변 토큰의 정보를 반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유니버설 트랜스포머의 키 아이디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트랜스포머의 전체 이제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일반 트랜스포머와 달라진 지점들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포지셔널 인베딩에 더불어서 타임스탬프 인베딩이 더해졌고요. 그 다음 트랜지션 펑션이라는 게 지금 새로이 추가된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T 스텝만큼 반복을 하고 T 스텝이 끝난 뒤에 전달을 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림상으로는. 역시나 디코더 단에서도 포지셔널 인베딩에 타임스탬프 인베딩이 추가되었고 T번 스텝을 반복을 하고 T번 스텝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친 다음에 이제 아웃풋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파트를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타임스탬프 인베딩입니다. 유니버설 트랜스포머에 도입된 유니버설 트랜스포머는 기존 포지셔널 인베딩에 추가적으로 타임스탬프 인베딩을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타임스탬프 인베딩은 근데 포지셔널 인베딩과 똑같이 사이놀소이드 인베딩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홀수 번째, 짝수 번째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 값을 써서 인베딩을 해주는데 포지셔널 인베딩이 토큰의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줬다면 타임스탬프 인베딩은 타임스탬프에 따라서 다른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식을 보면은 왼쪽이 기존의 포지셔널 인베딩입니다. 지금 D가 죄송합니다. J가 인베딩 디멘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I가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바뀜에 따라서 이 값을 변화해주게 되는 게 포지셔널 인베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T 같은 경우는 타임 스텝입니다. 그래서 타임 스텝의 변화에 따라서 이 값을 바꿔주는 게 타임스탬프 인베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값을 더한 컨디셔널 인베딩을 최종적인 인풋 인베딩에 이제 더해주게 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트랜스포머에서는. 그 다음 트랜지션 펑션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사실은 기존에 썼던 포지션 와이즈드 피드 포워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또는 세퍼러블 컨볼루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셉션이라는 논문에서 소개가 됐던 방식이라고 하고요. 제가 비전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원을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세퍼러블 컨버루전을 했는지는 조금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자들이 적은 오피셜 구글 AI의 오피셜 블로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본 논문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트랜지션 펑션이 기존의 포지션 와이즈 feed forward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가 다이나믹 컬팅이었습니다. 이제 가변적으로 어느 시점에 학습을 종료하고 인퍼런스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이나믹 컬팅, 죄송합니다. 그건 얼리 스타핑이었고, 다이나믹 컬팅은 종료 조건이 만족되면 그냥 바로 종료를 시키는 게 다이나믹 컬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유니버설 트랜스포머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체 원문은 이제 구글 AI 이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지금 영어로 적혀 있는데 한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자, 굳이 이렇게 적는 이유는 원본 논문에서는 유니버설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논문 한 편을 레퍼런스로 걸어놓고 궁금하면 이 논문을 참고하면 좋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 정리된 글을 가져왔고요. 훨씬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레퍼런스 된 논문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유니버설 트랜스포머의 다이내믹 헐팅에서는 매 스텝마다 아래와 같은 값이 주어집니다. 헐팅 프라버빌리티와 이전 스테이트가 주어지고요. 이 이전 스테이트의 값의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헐팅 스레시홀드가 존재하는데 요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제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값. 그 다음에 유니버설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각 포지션마다 새로운 스테이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폰더링 밸류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데 1차원으로 변환하는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와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이제 폰더링 밸류인데 뉴 스테이트에다가 이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를 적용을 해서 0에서 1 사이 값으로 반환을 해주는 학습 가능한 폰더링 밸류라고 합니다. 폰더링 밸류는 각각 토큰 또는 논문에서는 심볼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토큰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할지에 대한 모델의 추정 값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 가능한 레이어를 이용한 추정 값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각 포지션마다 홀트 스레시홀드를 사용해서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이번 스텝에서는 학습을 중지할지. 아까 첫 번째 홀팅 프라버빌리티랑 이번에 계산된 폰더링 밸류가 내가 설정한 스레시홀드를 넘게 되면은 이번 스텝에서는 학습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값을 더했을 때 제가 임의로 설정한 스레시홀드보다 낮다면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요. 포지션이 학습 중이라면은 헐트 프라버빌리티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헐트 프라버빌리티는 폰더링 밸류를 더해준 값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각 모델이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학습을 중지하거나 이미 설정한 맥스 스텝에 도달할 때까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게 이 다이나믹 헐팅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프라버빌리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스테이트를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논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레퍼런스 된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버설 트랜스포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바닐라 트랜스포머가 잘 수행하지 못했던 다수의 태스크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앞쪽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이제 트랜스포머가 수행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이제 태스크들입니다. 뭐 카피나 리버스 어디션, 뭐 로지컬 인퍼런스 이런 태스크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상회하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성능을 기록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의 트랜스포머가 풀기 어려웠던 다수의 문제들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즈닝 태스크에서 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게 좀 저는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존이란 사람이 뭐 어디로 갔는데 메리가 어디로 갔고 데니엘이 어디로 갔고 존이 어디로 갔다라는 이어지는 스토리가 존재하고요. 이 상태에서 퀘스천을 던집니다. 그럼 메리가 어디 있는데? 라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고려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즈닝 태스크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NLP 모델들이 참 풀기가 어려운 태스크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즈닝 태스크를 잘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계열이나 버트 계열이 이제 리즈닝 태스크를 수행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 리커런트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텝에 따라서 이 어텐션의 값을 받고 가면서 이제 잘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저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디버트라는 논문입니다. ACL 2020 그다음에 발표가 되었고요. 사이테이션 49회, 연도를 감안했을 때 역시나 조금 굉장히 높은 사이테이션을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디버트는 다음과 같이 문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트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모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다음 이것도 제 의견인데요. 예전에 진행했던 세미나의 내용을 참고해서 적었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버트의 각 레이어마다 표상하는 정보가 서로 다릅니다. 신텍스한 정보를 표상하는, 좀 주로 표상하는 레이어가 있었고요. 시멘틱한 정보를 주로 표상하는 레이어가 있는데, 표상하는 정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있어서 전체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 인퍼런스가 가능하도록 얼리 엑시팅을 적용하는 것이 디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의 그림에서 회색의 블록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의미하고요. 오렌지색의 서클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를 통과했을 때마다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적용을 해서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디버트의 메인 컨셉이 되고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로스를 이용해서 임베딩 레이어랑 트랜스포머 레이어, 그 다음 클래시파이어를 우선적으로 파인 튜닝을 먼저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파인 튜닝된 레이어의 모든 레이어 파라미터를 프리즈를 한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낮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블록이 있다고 하면은, 정확히 여기서는 버트 블록입니다. 버트 블록이 있다고 하면은 낮은 순서대로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과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고 조건이 만족되면은 해당 레프레젠테이션만 가지고 인퍼런스를 수행하는 게 디버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슈도 코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i가 몇 번째 블록이냐를 의미를 하고요. z는 몇 번째 블록을 통과하고 나온 이제 그 인퍼런스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한. 그래서 그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한 인퍼런스 값이 내가 설정한 이제 스레시홀드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로스가 더 낮아지면 그 인퍼런스 값을 사용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 레이어까지 가게 되도록,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렇게 쭉 진행을 하게 되는 게 디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엑시트 레이어가 높아질수록 성능이 증가하는 영향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타임과 퍼포먼스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높은 곳에서 쓰면 쓸수록 성능이 높아지는 경향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러닝 세이빙입니다. 런타임 세이빙인데 0이 되면은 하나도 줄어든 게 없다. 그럼 75가 되면은 75%만큼 줄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제 타임을 세이빙을 하면 할수록 성능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이 디버트 논문에서는 한 40%가량 어느 정도 성능이랑 트레이드 오프를 감안해서 40%가량 이제 우리가 인퍼런스 타임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논문이 이제 뉴립스 2020년도에 발표된 파리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이테이션이 현재 29회가 되고 있고요. Patience Based Early Exit라는 이제 용어의 약자인 파비는 프리트레인드 LM의 로버스트니스랑 이피션시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붙이기만 하면 작동이 가능하고요.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과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얼리 엑스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왼쪽에 보셨던 게 아까 보셨던 디버트와 좀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특정 레이어를 넘어서 여기는 프레딕션 스코어인데 아까 디버트에서는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로스가 어느 정도 이상 감소를 하면은 종료를 하고 이제 쉘로우 딥넷이라는 것에서는 프레딕션 스코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종료를 하는 방식인데 파비에서는 단순히 하나만 레이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레이어가 똑같은 예측값을 나올 때에 종료를 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 분류가 뉴트럴이라고 됐다면은 한 번일 때는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포지티브로 변환이 되었고 네거티브를 두 번 연달아 하게 되면 나오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게 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비의 문제 제기가 전 좀 되게 신선했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이닝에서 오버피팅과 비슷하게 인퍼런스 시에도 오버띵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랭귀지 모델에 각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했을 때 레이어가 깊어짐에 따라서 엔트로피는 감소하지만 에러 레이트는 증가하는 상황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트레이닝 과정에서 우리가 트레이닝 셋의 로스는 감소를 하는데 에러는 감소를 하는데 밸리데이션 셋에서 에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오버피팅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에서는 계속 잘 맞추지만 잘 보지 못했던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확보되지 않아서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과적합되었다 해서 오버피팅이라고 부르는데 인퍼런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에러는 감소를 하는데 엔트로피 에러, 그러니까 엔트로피 에러는 감소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성능을 계측해 봤을 때는 에러 레이트는 증가하는,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감소를 하는데 엔트로피 에러는 증가하는 요 경향이 10번째 레이어 정도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거를 저자들이 얘기를 했고요. 요 실험은 알버트 베이스, 그다음 글루 데이터에 포함된 MRPC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버띵킹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를 다 쓰는 거는 그다지 성능 향상에 좋지 않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파비의 인퍼런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특정한 레이어를 거쳐서 여기서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했을 때 그 예측한 클래스 레이블이 뉴트럴이고 그다음 포지티브로 변화했고 네거티브로 변화했는데 두 번이 연속되면은 그때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몇 번이 지속됐을 때 나갈지는 스레시홀드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레이어에서 같은 레이블로 몇 번 정도 예측을 해야지 다음 레이어로 진행하지 않고 원리 스탑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이 T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식어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LI가 I번째 레이어고요. H가 I번째 레이어의 레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0을 넣게 되면 임베딩입니다. 그 다음에 YI가 프레딕티드 라벨, 레이블이고요. 이 레이블의 확률 값 중에 가장 큰 게 예측된 레이블일 겁니다. 그래서 예측된 레이블이 동일하면은 카운트에 플러스 1을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직전 거랑 다음 게 동일하니까 여기에 카운트 라벨을 1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레이블이 변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걸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내가 설정한 스레시홀드가 되면은 중지하고 인퍼런스를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게 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파비는 랭귀지 모델의 각 레이어의 레프레젠테이션과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인퍼런스를 수행하는데 이 클래시파이어는 통상적으로 맨 마지막 레이어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층의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을 받게 되면은 각 레프레젠테이션의 기저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에 좀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레이어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트레이닝이 한번 필요합니다. 근데 랭귀지 모델은 건드리지 않고 클래시파이어만 튜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몇 번째 레이어마다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평균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클래시파이어의 로스를 설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간단하게 해주면은 전체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가 나오게 되고 그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몇 번째에서 스탑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 벤치마크에서 알버트를 백본으로 사용을 했을 때 성능과 속도에서 모두 다 우수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 최대 한 2배 근처까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 벤치마크의 데브셋, 디벨롭먼트 셋에서 알버트 베이스에 비해서 0.7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룩했는데 굉장히 큰 숫자 차이입니다. 0.7 정도면. 그 다음에 글루 벤치마크 테스트 성능에서도 0.5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뤘습니다. 지금 파라메터가 로우 파라메터 세팅에서 실험을 했는데 알버트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224밀리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로우 파라메터 세팅 내에서는 성능 향상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키텍처 레벨 베리언트의 마지막 이제 목적인데요. 디바이드 앤 컨커 스트래티지입니다. 이제 롱 시퀀스 또는 리처 리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리커런트 또는 하이어라키 구조를 사용한 트랜스포머에 해당이 되고요. 트랜스포머가 강력하긴 하지만은 512 토큰의 제한이 있다는 게 굉장히 조금 많은 단점으로 꼽히는, 특히나 제너레이션 태스크들 같은 걸 할 때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롱 시퀀스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쿼드라틱한 연산의 증가 없이, 그래서 제한된 것이 리커런트 트랜스포머가 있고 하이어라키컬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리커런트는 트랜스포머의 결과물을 캐시에 받아서 다음 트랜스포머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하이어라키컬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를 계층적으로 쌓아서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을 다시 한번 모아서 다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대표적인 게 트랜스포머 XL이고, 스터디 앞쪽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리커런트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하이어라키컬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논문은 하이 트랜스포머이고요. 엄청나게 최신 논문입니다. ACL 2021년도 논문이고, 하이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가 기존의 텍스트 모델링에는 효과적이지만 쿼드래틱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컴플렉시티가 셀프 어텐션의 경우에는 n 제곱 d를 갖기 때문에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산이 쿼드래틱하게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롱 시퀀스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어라키컬 인터랙티브 트랜스포머인 하이 트랜스포머를 제안하게 됩니다. 글로벌 다큐먼트를 모델링하면서 효율적인 컴플렉시티를 유지하는 것을 저자들은 컨트리뷰션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센텐스를 구성하는 이제 그러니까 다큐먼트가 있으면은 그 안에 센텐스 1번, 센텐스 2번, 센텐스 3번 등이 있을 겁니다. 이 문장들이 모여서 문서를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각 센텐스는 또 안에 토큰 1번, 토큰 2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맨 밑에 입력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각 센텐스를 구성하는 토큰을 최하단부에 입력으로 넣고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나온 다음에 CLS 토큰을 시퀀스의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CLS 토큰에다가 센텐스의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하게 됩니다. 네, CLS가 이 센텐스 전체의 정보를 반영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센텐스가 몇 번째 센텐스인지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서 다큐먼트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나온 센텐스 임베딩이겠죠. 요거는 센텐스 임베딩들을 얻고 이 센텐스 임베딩을 다시 한번 이 토큰들을 이용해서 넣은 센텐스 트랜스포머의 마지막 CLS 토큰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CLS 토큰을 썼다면은 이제는 토큰은 그대로 아웃풋이 전달이 되고 센텐스 임베딩은 들어가서 다큐먼트를 구성하는 센텐스에 대한 임베딩들이 각각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큰들의 임베딩이 각각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풀링을 한 다음에 풀링을 해서 이제 센텐스 전체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고요. 그걸 다시 한번 풀링을 해서 다큐먼트의 임베딩을 구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 트랜스포머를 썼을 때는 이게 센텐스의 개수입니다. 넘어브 센텐스고요. 이게 센텐스의 개수랑 센텐스를 구성하는 토큰의 개수입니다. 그럼 기존에 이게 n의 제곱과 동일하죠. 그거를 분해해서 여기에 있던 이 차항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게 이 하이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롱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다. 연산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 다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을 해봤을 때 아마존, IMDb, 마인드 같은 셋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보다 우수한 성능을 확인을 했는데 베이스라인이 전부 다 롱 시퀀스를 처리하기 위한 모델들입니다. 트랜스포머 또는 롱포머 또는 빅버드 또는 하이버트와 같은 모델이고요. 텍스트 랭스를 늘림에 따라서 성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롱 시퀀스를 처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라는 것을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논문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아마 전반적으로 흐름을 파악하시기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